안녕하세요. 주책 없는 짓을 한 70대 초 할머니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죠. 워낙에 많은 의심을 안고 살아가던 제겐 무척이나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70이 넘은 지금 아는 게 힘이라는 말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사는데 보탬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은 하게 되었네요. 다 늙은 제 생각에 변화를 준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선 제가 의심을 많이 품고 살아온 데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엔 저희 집안이 꽤 잘 살았어요. 대대로 유복한 농가에서 삼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난 아버지 덕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10살이 되기도 전에 저희 가족은 가진 집 한 채와 소 몇 마리를 제외하곤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아주버님이랑 서방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바로 제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제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조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살던 저희 아버지와는 다르게 도시로 나갔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교묘하게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빼돌렸다고 해요. 이후 아버지 형제들은 농사 짓던 시골 땅을 전부 팔아버린 돈을 가지고 도망쳐 아버지와의 연락을 일체 끊어버렸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그땐 사람을 수소문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라 눈 뜨고 코 베인 아버진 그대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고요. 분에 못 이겨 엄마는 몇 날 며칠을 자리를 보존하고 누우셨습니다. 그렇게 이마를 싸매고 누우셨던 엄마가 어느 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버지께 이러시는 겁니다. 내 억울해서 여기서 못 살겠수다. 당장 그 소들 죄다 내다 팔아요. 우리도 서울로 갑시다. 가서 아주버님이랑 서방님,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 내가 꼭 잡아다 족쳐야겠수. 그리곤 우리 가족은 정말 그 길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의 한 동네에 터를 잡은 후 아버지는 공장을 다니셨고 엄마는 남의 집에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엄마는 기억 후 작은 아버지를 찾아내셨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모진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서방님 결혼 전에 같이 살 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지만 우리는 결국 유산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버지 말로는 유산을 가로챈 직후 큰아버지와 함께 작은 공장을 시작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업을 제안했던 큰아버지 지인이 알고 보니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던 거라고 하네요. 공장은 세운 지 5년이 되지 않아 파산을 했고 큰아버지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남은 재산을 탈탈 털어도 부족해 처가에서 빌려 돈을 갚고 그 조건으로 작은 어머니에게 쫓겨났다고 하네요. 그렇게 엄마가 찾아냈을 땐 병에 걸린 채 쪽방에서 오늘 내일 하던 중이었고요. 아버지는 그런 몹쓸 놈 동생도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도 어떻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른 척하냐며 우리 가족에게 몹쓸 짓을 한 작은아버지를 모른 척하지 않고 보살피셨죠. 그리고 결국 작은아버지는 다시 만난 지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와 엄마의 앞으로 땅 문서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말년에 힘들게 사셨다는 분이 그 땅은 어디서 난 것인가 했더니 10년 전 아버지에게서 가로챈 할아버지의 유산 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워낙에 외지고 척박한 땅이라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질 않았다나 봐. 하긴 뭐 땅이 팔려야 돈이 되지. 안 팔리면 그냥 애물단지지 뭐. 엄마는 한숨을 쉬며 그 땅 문서를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그 땅의 존재가 잊혀갈 때쯤
우리 가족에게 굉장한 길보가 들려왔어요. 당시 저는 35살로 이미 남편과 결혼해 아들 4명이나 낳았던 뒤였습니다. 얘 선아야, 너 예전에 너희 작은아버지가 남겼던 땅 기억나니? 그 쓰잘데기 없던 시골 땅 말이야. 글쎄 그 근처에 무슨 도시가 개발된단다. 그래서 우리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어. 참 사람 인생 살고 볼 일이야. 안 그러니? 빠듯한 노후 자금만 겨우 가지고 계셨던 부모님은 그 일로 제법 두둑한 돈을 만지게 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해부터였어요.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자 두 새언니가 일제히 혼자 남으신 저희 엄마를 모시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엄마는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지만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기도 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라 외로움에 사무치셨는지 결국 집을 팔고 작은 오빠네로 들어가셨습니다. 큰 오빠네는 외벌이였고 작은 오빠네는 맞벌이라 집안일과 손주들을 돌볼 일손이 작은 오빠네에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당시 오빠들은 지방에 살고 있어 여전히 서울에 살던 전 엄마를 자주 찾아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형제를 키우며 연로하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던 데라 더더욱 연락도 자주 드리지 못했죠. 그래도 오빠 둘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으니 오빠들과 새언니들이 엄마를 잘 보살펴주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팔자가 타고나길 박복했던 걸까요? 엄마는 제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예상치도 못한 모습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작은 오빠네로 들어간 지 3년 만에 엄마가 고독사한 지 시일이 좀 지난 채로 발견되었던 거예요. 경찰에게 전화를 받고 병원에 안치실로 달려가 엄마의 시신을 두 눈으로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과 서울의 집값을 노리고 엄마를 모셔갔던 거더군요. 바보 같은 엄마는 자기를 모시고 살아줘서 고맙다며 자기가 가진 돈을 보태 작은 오빠네와 함께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그것도 모자라 작은 오빠의 트럭을 사주었다고 해요. 당시 작은 오빠는 대형 트럭을 빌려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은 오빠네에게 해준 만큼보단 조금 적은 돈을 큰 오빠에게도 증여해 주셨대요. 그것 가지고 두 새언니가 난리가 났던 겁니다. 큰 새언니는 왜 자기네를 둘째 오빠네랑 차별하냐고 난리를 쳤고 둘째 새언니는 모시는 건 자긴데 왜 큰 오빠네한테 그 큰 돈을 해주냐며 입에 거품을 문 거죠. 엄마는 둘째네가 자기를 모시고 사느라 고생했으니 응당 둘째네에게 더 해주는 게 맞는 거고 또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큰 오빠네에겐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수도 없다는 입장이었다네요. 그때부터였답니다. 작은 새언니와 엄마의 관계가 불편해진 게요. 결국 엄마는 불편함을 못 이기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미 살던 집을 팔고 왔으니 갈 곳이 있으셨겠어요? 엄마는 멀지 않은 곳에 살던 큰오빠네에 연락을 했지만 큰 새언니는 자기 나름대로 엄마에게 서운하다며 엄마를 모시길 거부했다고 하네요. 결국 엄마는 두 놈 다 필요 없다며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작은 월세방을 구하셨고 3개월을 혼자 사시다 쓸쓸히 돌아가셨던 겁니다. 고개를 숙인 두 오빠와 변명하기 바쁜 두 새언니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나고 기가 차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죠. 그리고 엄마의 장례를 마친 후 저는 제 피부치들과의 인연을 모조리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자식들에게 무엇보다 가족과 효를 중요시하게끔 교육시킨 게 말이죠. 다행히도 제 아들들은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특히 첫째 아들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어요. 아, 엄마, 저 학교에서 오면 같이 가자니까
왜 이 무거운 걸 혼자서 다 들고 오셨어요? 속상하게. 저 없을 땐 애들이라도 꼭 데리고 가세요. 아셨죠? 아들이 넷이나 됐는데 혼자서 무거운 짐 들고 다닌다고 주위 사람들이 욕해요. 아이, 엄마, 교복 안에 입을 반팔이 하나도 없잖아. 나 속에 뭐 입으라고. 둘째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입을 거면 전날 미리미리 챙겨놨어야지. 너도 아침까지 옷 입는 거 몰랐으면서 네가 아직도 애야? 엄마가 그런 거 일일이 다 안 챙겨주면 네 옷 하나 못 챙겨 입는? 너 요새 형한테 덜 맞았지? 그런 큰애 덕분에 아이들은 더욱 우애 좋고 효심 있게 자랐죠. 공부를 잘하고 배포줬던 큰애는 사형제 중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와 졸업을 하자마자 곧장 대학 동기라는 아이와 동업해 사업을 시작했어요. 둘째 또한 첫째만큼은 못 되어도 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와 건축회사에 들어갔고, 남들보다 친화력이 좋던 셋째는 대학 졸업 후 자동차 영업사원을, 마지막으로 숫기 없고 착하던 막내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곧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23살의 나이에 지방시청 공무원이 되었어요. 차례차례 직장을 구한 아들들은 정년기가 지나기 전에 순서대로 결혼도 순조롭게 마쳤어요. 아들 넷을 키우며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대주느라 남편과 저는 가진 돈이 많지 않았죠. 그래도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저와 남편은 아들들이 결혼할 때 각각 7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었답니다. 최소한의 노후 자금을 빼고 남은 돈을 4등분하니 딱 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내가 28에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좋아하던 낚시를 다녀오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중 추돌 사고로 말이죠. 남편이 없는 그 큰 집은 제게 아득한 두려움을 안겨주었어요. 마치 아무도 없는 미지의 우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죠. 하지만 고맙게도 아들들과 며느리는 그런 저를 홀로 두지 않았어요. 오지 말라니까 뭐하러 왔어? 오늘은 첫째 너희 차례니?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저번 주에 넷째 동서가 해놓고 간 반찬들은 다 드셨어요? 그래, 오이 소박이가 참 맛있더구나. 그나저나 나도 아직 60밖에 안 됐어. 나도 내 손으로 충분히 밥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괜히 너희들 고생할 거 없다. 에이, 그냥 정성이죠. 어머님이 제 남편 잘 먹이고 훌륭히 키워주신 거잖아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좋은 남편 만났으니까 저희가 그만큼 더 잘해야죠. 당시 딸이 한 명씩 있던 첫째와 둘째네, 그리고 아직 자식이 없던 셋째와 넷째네까지 한 주씩 번갈아 가며 저희 집에 주말마다 찾아온 겁니다. 특히 첫째 며느리의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첫째 며느리는 정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었죠. 아들들을 닮아 며느리들 또한 성격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다르게 둘째 며느리는 좀 까칠한 편이었어요. 어디 모난 구석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좋다 싫다가 확실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 말입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요. 이번 주엔 남편만 보낼게요. 반찬은 애아빠 시켜서 반찬 가게에서 사서 보냈으니까 맛보시고 혹시 맛없거나 맛있는 반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그 가게에서 더 살지 말지 결정을 하니까요. 물론 둘째 며느리에게 기분이 나쁘거나 불만이 있던 건 전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며느리들보다 둘째 며느리가 좀 불편했던 건 맞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제게 그어놓은 선이 명확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셋째 며느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애교도 많고 말투도 조곤조곤한 타입이었어요. 말도 항상 얌전하고 예쁘게 하고 저를 볼 때도 빵긋빵긋 상냥하게 웃는 게 무척이나 예뻤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약간 여우 같은 면모가 보이곤 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과 지방시청에서 일을 하다 만났다는 막내 며느리는 공무원이어서 그런지 조금 딱딱하고 계산적인 면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불편할 건 없었죠. 그렇게 저는 내 아들과 며느리들 덕분에 남편의 부재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었어요. 여전히 집은 넓고 가슴은 텅 빈 듯 공허했지만 이건 이거대로 나이가 드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셋째와 넷째네도 각각 아들 한 명과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첫째네도 딸 한 명을 더 낳았고요. 그리고 각자 사는 일이 바빠진 뒤라 제가 어느 정도 괜찮아진 뒤엔 아들과 며느리들은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는 일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무료하면서도 평화롭게 살다가 운이 좋으면 손주들이 결혼하는 것까진 보고 죽으려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게 또 다른 불행이 닥쳐오고 말았어요. 어머님, 윤지 아빠가 회사에서 쓰러졌대요.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이미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며느리가 수술실 앞에서 저를 맞이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니? 뇌출혈이래요. 과로 때문인 것 같아요. 그이가 요새 회사 일이 많아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거든요.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출혈이 일어난 부분의 위치가 좋지 않아 둘째 아들의 왼쪽 전신이 전부 마비가 된 거예요.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생활하던 아들은 이내 3인실로 옮기게 되었어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스스로 거동조차 하지 못했던 둘째 아들은 항상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죠. 저는 둘째 며느리와 교대로 매일같이 둘째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간병을 하지 않는 날엔 혼자 남은 8살 배기 손녀를 돌봤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둘째 며느리가 제게 이러더군요. 어머님,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매일같이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 사표 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둘째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일에 열심이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선뜻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한 건지 알 수 있었기에 저는 그저 둘째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이후 둘째 아들은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곳에서 장장 2년을 고생했어요. 덕분에 둘째 아들은 재활을 병행하며 제법 회복이 되어 처음엔 벽을 짚고 몇 발짝 내디는 수준에서 나중엔 지팡이를 짚고 보호기를 찬 채 조금씩 쩔뚝이며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쪽 입이 마비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호전되어 제법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둘째 아들이 쓰러진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운동 삼아 천천히 걸어 동네의 작은 재활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누군가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했던지라 둘째 며느리는 아직 다시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의 곁에 붙어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셋째와 넷째 며느리의 태도가 뭔가 전과는 달라진 겁니다. 이전 같았으면 제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보이러 왔을 법도 한데 전혀 간간무소식이더군요. 가끔씩 아들들만 제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곤 했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와중에 명절날 셋째와 넷째 며느리 둘이 하는 이야기를 그만 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셋째 형님, 요즘도 어머님이 둘째 형님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세요? 둘째 아주버님 몸이 그러시니까 뭐 도우려고 그러시는 거겠지. 그래도요, 이러다가 어머님 사시는 집 둘째 아주버님 불쌍하다고 둘째 아주버님네한테만 물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어머님이 둘째 형님 보는 눈빛 아시죠? 어찌나 아련한지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다니까요. 저 진짜 어머님 둘째 형님 타령 듣기 싫어서 요새 전화도 안 하잖아요. 나도 그래. 진짜 그렇게 되면 둘째 형님은 무슨 개이득이야? 아니, 남편 안 쓰러진 사람은 억울해서 살겠어? 나도 내 남편한테 한 번 쓰러지라고 요구해볼까? 괘씸했습니다. 70이 되었다곤 해도 제 몸은 아직 멀쩡한데 벌써 제 유산 타령하는 거나 둘째 아들의 병환을 장난삼아 이야기하는 태도와 둘째 며느리를 폄하하는 말투까지 말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질투 때문에 계속 저를 불편해하고 제게 전화도 하지 않던 거였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난 무렵 제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얼른 조합원으로 가입하라고 수영장을 함께 다니던 동네 여자들이 제게 말해주더군요. 제가 살던 곳이 조금 낙후되긴 했어도 한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이곳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분명 한강이 보일 고층은 몇 년 뒤 20억은 호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기 전 조합원들에게 한강이 보이는 고층 호수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다른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 공평하게 그 돈을 아들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몇 년 후 분명히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니 당장 팔기엔 손해라는 생각이 가시질 않았죠. 게다가 최근 명절에 제 유산이 어쩌고 하며 제 뒷담화를 한 셋째와 넷째 며느리를 생각하니 괘씸해서라도 더더욱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조합원으로 가입한 동네 여자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그 여자가 제게 이러는 겁니다. 암에 걸려서 못 산다고 해봐. 나 아는 여자가 암 선고를 받고 자식들한테 말했더니 글쎄 그 집 며느리들이 죄다 자기가 그 여자를 모신다고 했대. 그런데 웃긴 게 그게 오진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실 얘기했더니 글쎄 며느리들 태도가 싹 변해버리더래.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가진 땅이 하나 있었는데 다들 그걸 노리고 달려들었다가 당장 그걸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김이 샜던 거지. 그 이후로 그 여자 자기 자식들 안 보고 살잖아. 소름 돋는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세상에 뭐 저런 일이 있나 싶긴 했지만 인연 끄는 새언니들을 생각하니 딱히 불가능한 일도 아니더군요. 그래서 전 집을 나중에 첫째와 둘째네한테만 물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셋째와 넷째네한테는 주기 싫다는 마음으로 꾀를 내었어요.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게 저에 대해 뒷이야기를 했다는 증거를 확실히 잡아 셋째와 넷째네에게 보여주고 그 집에 대한 욕심은 포기시키려고요. 그래서 전 어느 토요일 주말 며느리들만 집으로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며느리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며느리들 앞에서 몇 번이나 연습한 대로 침울한 표정을 짓고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얘들아, 이번에 내가 병원에 갔더니 사실 내가 가난 말기라더구나. 6개월밖에 못 살 거래. 그 말을 듣고 치료도 포기했다. 치료받는다고 고생만 하다 가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날 6개월만 누가 좀 곁에서 챙겨주지 않겠니? 내가 죽을 때까지 며느리들에게 절대 폐를 끼치고 싶진 않았다만 나도 죽기 전에 내 자식 곁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구나. 제 말에 며느리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첫째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죠. 저는 괜히 셋째와 넷째네를 가르치려다 착한 첫째와 둘째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죠. 그래도 기왕 벌인 일, 저는 한마디를 남기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정신 좀 봐라. 어제 약국에 약 제조를 부탁해놓고
집에 잠깐 들른다는 게 아휴 꼬박 하루가 넘게 잊고 있었구나. 내 잠시 나갔다 올 테니 너희끼리도 상의를 한번 해보렴. 그리고 저는 집에서 나와 집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사실 거실 테이블 아래에 녹음기 하나를 틀어두었거든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나누는 며느리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요. 저는 대략 1시간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1시간이 정말 1년과도 같더군요. 1시간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 며느리들은 약국에 나갔다가 제가 쓰러지기라도 한 줄 알았다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들을 우선 전부 집으로 돌려보냈죠.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서요. 그리고 저는 점점 박동이 빨라지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곤 거실에서 녹음기를 찾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망설였나 몰라요. 이걸 지금이라도 그냥 지울까, 내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건 아닐까 싶은 고민과 두려움에요.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 끝을 보자 싶어 저는 결국 파일을 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처음 제 두 귀를 의심하게 한 목소리는 다름 아닌 첫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겠어요? 아, 진짜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노인네 진짜 가지가지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큰형님. 아니 갈 때가 됐으면 곱게나 갈 것이지. 이제 하다못해 병수발까지 들래요? 제 말이요, 형님들. 저 솔직히 예전에 결혼하자마자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어머님 비위 맞추러 다닐 때부터 힘들었거든요. 이 집 남자들은 진짜 왜 이렇게 유난이래요? 녹음기에는 둘째 며느리를 제외한 나머지 며느리들이 제 뒷담화를 하는 내용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자주 나눈 대화인 듯 아주 익숙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동서들, 그거 알아? 내가 작년에 어머님 집 시세를 한번 알아봤거든. 나 그거 듣고 충격 먹었잖아. 1억 5천밖에 안 한대, 서울에 있는 집이. 그 집이 워낙에 낡긴 했어도 솔직히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진짜 허무하더라. 내가 그깟 1억 5천 4분의 1 해서 먹자고 여태 그 까탈스러운 어머님 비위 맞추고 앞에 가서 재롱 떨고 했다는 게 말이야. 네, 저번에 큰형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랑 동서 그 이야기 듣고 더 이상 어머님한테 알랑방귀 안 끼잖아요. 게다가 요새 어머님이 둘째 형님을 좀 챙기시나요? 괜히 잘해드리다가 그 집 둘째 형님 드린다고 어머님이 그러시면 저 기분만 더 팍 상해버릴 것 같아서 요새 핑계대면서 애 아빠만 보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암투병하는 노인네 수발을 들어달라니. 제가 어린이집에서 애들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다 늙은 노인네 똥냄새까지 맡으면서 기저귀를 갈아야겠어요? 근데 형님들, 어머님 보험은 있으세요? 혹시 암보험하고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시면 제가 모시는 신용이라도 할까 봐요. 아, 맞다. 수술을 받아야지만 암보험금이 나오는 건가? 복잡하네. 형님들, 주위에 생명보험 들었다가 죽은 사람 이야기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들을수록 대화 내용이 너무 끔찍해 두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셋째와 넷째가 제 뒷담화를 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절 싫어할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그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첫째 며느리라는 사실이 정말 제 뒤통수를 얼얼하게 했습니다. 4명의 며느리 중 둘째 며느리보다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첫째 며느리였거든요. 그렇게 그 셋이 떠들어대던 와중 드디어 둘째 며느리가 입을 열더군요. 저는 둘째 며느리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당장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는데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심지어 다들 넉넉하지 못해도 부족하진 않게 살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게다가 어머님이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어머님처럼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 하시고 며느리들한테 군소리 한번 안 하는 좋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요.
평생 내 아들 키우시고 남편 잃어서 힘들어하는 거 자식들이 챙기겠다고 먼저 나섰지. 어머님이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나요? 다들 자기 남편들 뜻 못 거슬러서 착한 척 연기하면서 따랐던 거면서 심보들 좀 곱게 쓰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가 모실게요. 어차피 몸 불편한 애 아빠 돌보면서 간병하는 게 많이 익숙해지기도 했으니까 제가 적임자인 것 같네요. 게다가 형님이나 동서들이 어머님 모셨다간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환자식보다 눈칫밥을 더 많이 드시다 돌아가시겠어요. 어머님 사시던 집도 그깟 몇 푼 안 되는 돈이라도 제가 아주버님하고 서방님들한테 공평하게 나누자고 할 테니까 더 이상 괜히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거기다 대고 유산이니 뭐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다들 염치 좀 챙기고 사세요. 사실 둘째 며느리에게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몸 불편한 남편 데리고 넉넉지 않게 살면서 손녀까지 키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를 선의로 모시겠다는 사람이 둘째 며느리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제일 먼저 집에 도착한 큰아들이 저를 덥석 안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어제 제가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와서 이제 들었어요. 안 그래도 동생들 다 모아서 오늘 엄마한테 오려고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가난 말기라뇨. 엄마, 치료까지 안 받는다고 했다면서요. 그러지 말고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오셔서 일단 병원 가서 치료부터 받자고요. 엄마 이렇게 돌아가시면 남은 우린 어쩌라고요. 저는 그런 첫째를 가만히 안아주었죠. 그리고는 아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나 가난 말기 아니다. 아주 건강해. 미안하지만 내가 너희들 시험 좀 했다. 나도 내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만 핑계이기도 하고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거니 더 이야기하진 않으마.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몸이 불편해 오지 못한 둘째를 제외한 아들들이 일제절 쳐다보았어요. 반면 며느리들은 둘째 며느리를 제외하곤 뭔가 일이 잘못됨을 감지했는지 불안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녹음기를 틀어 어제 며느리들의 대화를 모조리 들려주었죠. 파일 재생이 끝나자 엄청난 정막이 집안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벌어진 일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보. 바로 제 첫째 아들이 첫째 며느리의 뺨을 사정없이 갈기고 만 겁니다. 첫째 아들은 식은덕대며 첫째 며느리에게 소리치더군요. 이 인간 말종 같은 게 지금 우리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 비위를 맞춰? 재롱을 떨어? 여보, 그게 있지? 네가 지금 누구 덕에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줄 알아? 다 우리 엄마 덕이야. 그런데 누구한테 뭐가 어째? 그리고 첫째 아들은 나머지 아들과 며느리들을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둘러봤습니다. 충격을 받은 셋째, 넷째 아들은 멍하니 입을 떡 벌리고 있다가 제 형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푹 숙였고 셋째, 넷째 며느리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짓더군요. 첫째 아들은 입을 크게 벌렸다가 이내 입을 다물고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너희 집안 단속은 집에 가서 너희 알아서 해라. 괜히 엄마 속 시끄럽게 여기서 난리치지 말고. 그리고 재수 씨들, 그렇게 인성 더럽게 살지 마세요. 당신들, 내 동생 아내들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찢어 발겼어. 큰아들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자리에 풀썩 앉더군요. 이미 충격에 휩싸인 그곳에 저는 또 다른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라, 네 남편 챙기면서
너 먹고 살기도 빠듯했을 텐데 나를 모셔준다고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말인데 정말로 나를 한 3년 정도만 데리고 살아주지 않겠니? 내가 보답은 톡톡히 하마. 3년이요? 제 말에 둘째 며느리를 포함해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싱긋 웃어주었죠. 이 동네 재개발이 확정되었다는구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데 조합원인 내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졌는데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내가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해서 말이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확정되면 그 집 너희 주마. 대신 너희 집 판돈을 내게 다오. 혼자 사는 늙은이가 넓고 좋은 새 집이 뭐가 필요하겠니? 그저 이 한 몸 적당히 누일 작은 집 하나 사서 죽을 때까지 살련다. 제 말에 둘째를 제외한 나머지 며느리들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처음 제가 가나 말기가 아니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놀란 표정이었죠. 첫째 며느리는 제게 더듬더듬 묻더군요.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맞아요, 어머님. 어제 그것들 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더라? 뒤이어 셋째 며느리도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려 덧붙였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죠. 그 사실을 아는 건지 넷째 며느리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고요. 첫째 너, 내가 먼저 말했으면 그 돈 탐내서 또 나한테 알랑방귀를 끼웠을 거라고? 뒤에선 까탈스러운 늙은이라고 욕하면서? 그리고 셋째야, 내가 귀적이 찰 때가 되면 내 발로 요양원에 들어갈 테니 넌 아무 걱정 마라. 그리고 넷째야, 나 생명보험 없다. 있어도 절대 그 수혜자가 넌 안 될 테니까 김치국 그만 마시렴. 제 말에 며느리들은 입을 꾹 다물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의 눈짓에 셋째와 넷째는 며느리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고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 또한 첫째 며느리의 뒷덜미를 붙잡고 일어서더니 제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집을 나갔죠. 엄마,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가고 다시 올게요. 그리고 저는 그 공간에 둘째 며느리와 둘이 남았어요. 평소 둘째 며느리와 막 그렇게 애틋한 사이는 아니었던지라 어색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둘째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고맙다 둘째야. 나는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말씀대로 저 원래 저 자신 아니면 제 가족밖에 몰라요. 솔직히 처음엔 어머님이 제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불편했어요. 아무리 법적으로 묶였어도 어떻게 처음부터 진심으로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범 그렇게 쓰러지고 어머님이 저 정말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감사하다는 말 제대로 잘 표현하지도 못하는 제게 잔소리 한번 하지 않으시고요. 저 성격이 이 모양이라 제대로 표현은 잘 못했지만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었어요. 오히려 감사한 건 저예요. 처음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을 들어본 게요. 둘째 며느리 또한 어색한지 제 눈을 피하며 얼굴을 붉히더군요. 그 모습이 여태껏 제게 살갑게 굴던 그 어떤 며느리의 모습보다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이후 첫째 아들은 앞뒤 죄지 않고 첫째 며느리에게 이혼을 선언했더군요. 이혼하겠다던 첫째 아들의 말에 저는 진지하게 아들을 말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무척 의외라는 식으로 제게 되묻더군요. 엄만 화가 나지도 않으세요? 왜 안 나겠어? 나는 앞으로도 어멈 얼굴 별로 보고 싶질 않구나. 그래도 첫째야, 부부는 의리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다. 아무리 음흉한 속을 숨기고 있었다지만 평소에 너와 애들한테 잘했으니 너도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어멈하고 살지 않았겠니?
게다가 믿긴 하다만 진심이든 아니든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많이 챙겨준 것도 어멈이다. 그러니 내 일과는 별개로 이번 한 번만 어멈을 용서하고 다시 애들 부모로서 잘 살아가 봐. 대신 이것만은 명확히 해두자. 이 아파트에 대한 너희 지분은 전혀 없다. 알겠니? 결국 첫째 아들은 첫째 며느리와 이혼은 잠시 접어두기로 한 것 같더군요. 이후 첫째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첫째 며느리를 맞아주었는데 그 애는 대뜸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더니 엉엉 울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생각이 못나고 짧았어요. 그래도 이런저 내치지 않으시고 애들 아빠 설득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마지못해 첫째 면을 일으키며 다독여 주었네요. 그래도 첫째는 양반인 게 셋째와 넷째 며느린 제게 찾아와 사과 한 번을 하지 않더군요. 셋째네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사과를 하면 봐주겠다던 셋째 아들의 말에 셋째 며느리는 정말 자기네한테 한 푼도 주지 않을 생각이신 거냐며 난리 법석을 쳤다네요. 셋째는 다시 생각해보라는 제 말에 온갖 정이 다 떨어졌다며 도리어 진절머리를 냈죠. 그리고 손주는 셋째 아들이 양육권을 빼앗아 데려오게 되었고요. 앞뒤가 다른 인성을 가진 여자에게는 자기 아들을 맡길 수 없다면서요. 더 웃긴 건 셋째 며느리가 먼저 자기 아들을 데려가라고 했다네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아들이라도 없어야 자기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저 여자는 안 될 여자다 싶어 오히려 마음 정리를 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네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손주들은 넷째 며느리가 키우고 있고요. 그런데 같은 시청에서 일을 했던지라 두 사람이 별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시청의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합니다. 덕분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된 넷째 며느린 결국 버티다 못해 제게 전화를 해 싹싹 빌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애들 아빠한테 저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애들 아빠만 집에 들어오면 소문이 좀 사그라질 것 같아요. 어머님, 저 공무원 정말 어렵게 됐는데 이대로 그만둘 수는 없어요. 게다가 일 친정 아버지가 알게 되시면 저 정말 끝장이라고요. 내가 말을 왜 안 해봤겠니? 근데 걔가 싫다는 걸 어째? 말은 이렇게 했어도 저는 한숨을 쉬곤 넷째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해 설득을 해봤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제게 사과를 했다던 말에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행이네요. 도대체 언제 사과드리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차피 이혼은 안 할 거예요. 애들이 어려서 저도 마음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대로는 도저히 괘씸해서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리고 애들 엄마 한번 호되게 혼나게 한 다음 합치려고요. 이후 저는 넷째네 박가사돈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자식 교육 잘못 시켜 죄송하다며 두 번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요. 옆에서 엉엉 우는 넷째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미 크게 혼이 난 것 같아 저는 그저 알겠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지금 둘째네와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한창 아파트가 지어지는 중이라서요. 예전에도 둘째 며느리가 지극정성인 건 알았지만 함께 살며 보니 둘째 며느린 정말 제 아들에게 헌신적이더군요. 보는 제가 너무 고마운 나머지 눈물이 고일 정도로요. 게다가 부지런하긴 얼마나 또 부지런한지 그 와중에 집에서 독학으로 컴퓨터로 뭔가를 공부하는 것 같더니 얼마 전 드디어 프리랜서로 첫 일거리를 따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 대신 열심히 집안 살림을 꾸려가고 있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손녀의 숙제도 종종 봐주면서 말이에요. 둘째 며느리가 제발 집안일 하지 말고 쉬시라고 절 보채지만 저는 집안일이라도 해야 머리가 덜 늙는다며 그런 며느리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는답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며느리가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한답니까? 시어머니로서 우리 귀한 며느리의 몸이 축나게 둘 수는 없죠. 최근엔 첫째 며느리에 대한 화가 조금 풀려 첫째 며느리와도 왕래를 하고 있어요. 첫째 며느리는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제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마저도 진심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알 수 없지만 저는 더는 알려고 하지 않으려고요. 더 이상 알아도 되지 않을 진실을 알아봤자 제 마음에 상처만 남을 것 같거든요. 그저 보이는 진실에 만족하고 지금 완화된 이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저 둘째네랑 그 집에서 쭉 함께 살기로 했어요. 합가는 질색이라며 손사래를 치는 제게 둘째 며느리가 이러더군요. 그럼 저도 그 집 안 들어갈래요. 어머님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사세요. 아님 일찍 팔아서 좀 손해보고 다른 집 가시던가요. 말투는 차가웠지만 이제는 압니다. 둘째 며느리의 따뜻한 본심을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는 척하며 알았다고 대답을 했죠. 사실은 속으로 내심 기뻐하는 중이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게 쓸쓸하긴 했으니까요. 둘째 아들도 조금씩이나마 더욱 나아지고 있는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었던 제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어요. 제 사연을 다 들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했던 것 같나요? 아니면 너무 바보 같으신가요? 이렇게 제가 묻고 있어도 막상 이 사연이 올라간다면 저는 댓글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 행동에 대해 다들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 모르는 게 약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저와는 다르게 애초부터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모쪼록 몰라도 되는 진실이 없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